그것을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더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트라우마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런 트라우마의 경험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드리진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있는 백명재라고 합니다. 저는 범죄 피해에 트라우마를 입은 분들을 심리치료를 하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그리고 서울 서부 스마일센터 센터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그 트라우마라는 말을 최근에는 스트레스라는 말처럼 이제 흔히들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그 표현을 쓸 때는 좀 더 의학적으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이 죽을 뻔한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주변 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든지 혹은 성폭력과 같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괴로워질 수 있는 큰 사건에 이제 노출이 되었을 때 트라우마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에는 뇌의 변화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 트라우마가 이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뇌 중에 아미그달라라고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우리 삶 속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그 부위인데요. 실제로 트라우마를 크게 겪은 분들은 트라우마 이후에도 그 아미그달라의 기능이 과활성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소한 자극들도 이렇게 예민하게 위협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아미그달라의 과활성화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기능을 전두엽이 맡고 있는데요. 이런 트라우마 반응들이 오래 가시는 분들은 그 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져서 아미그달라의 그 과활성화를 좀 막아주는 것을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트라우마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같은 큰 사건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겪을 수 있죠. 큰 교통사고가 생겼을 때 한 사람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트라우마를 오랫동안 겪게 되고 또 누구는 또 다행히 빨리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위협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 사람이 정신건강이 건강했느냐 원래 취약하셨던 분 혹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 혹은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 이런 분들일수록 당연히 후유증이 좀 더 오래 남을 수 있고요. 큰 사건을 겪더라도 주위 가족이나 동료 이런 지인분들의 많은 그 지지를 받는 분들은 좀 더 빨리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반면 그런 지지가 없는 분들은 이 트라우마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이전에 이분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분이었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주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기억이 갑자기 잘 지내다가도 문득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불킥하는 상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예전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험 혹은 되게 부끄러웠던 경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면 나도 모르게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혼자 생각이지만 창피하기도 하고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는데요. 트라우마를
겪지 않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심한 부상을 입게 되거나 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극한의 상황을 겪었을 때 트라우마라고 하는 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되게 민망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뭐 스트레스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트라우마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몇 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뭐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생각보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면역력, 우리 일반 분들 면역력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면역력에 대한 정의도 사실 의학적으로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높냐 낮냐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한 거거든요.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미숙한 사람 분명 구분이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실제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MBTI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의 성향, 성격 이런 것들을 뭐 많이들 분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성격을 MBTI만으로만 해석하기가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그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MBTI로 당연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트라우마에 덜 취약하다, 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부족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러면 어떤 특성이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을 회복으로 이끄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탄력 회복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유연성. 갑자기 뭐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다양한 상황들을 뭐 하루하루 겪어 나가는데 내가 너무 경직되게 상황을 판단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에서 나는 너무나 사회적인 분위기 탓도 좀 있겠지만 그런 규범이나 본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경직되게 적용하는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나눌 수 있을 텐데, 유연함이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에 제일 중요하다, 그런 책과 연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렉시사이미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감정 표현 불능증, 본인의 이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 잘 어려운 게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표현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나의 마음, 내 마음의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뭐 몇 가지 감정으로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 자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좀 오래된 트라우마도 이러한 감정 표현 불능증, 감정 인식 불능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 감정 인식, 감정 표현 불능증의 경우에는 뇌에 인슐라라고 하는 섬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등등의 이제 역할들을 주로 담당하고, 다른 뇌 부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위들이 있는데요. 인슐라, 섬엽이라는 부위의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실제로 감정 인식 표현이 잘 안 되고 뇌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트라우마의 회복에 좀 오래 걸린다라는 연구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트라우마 치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라우마 환자들 중에 특히나 심한 분들일수록 의외로 병원에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뭐 상담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이런 것을 꺼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내가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의사나 다른 상담 선생님이나 뭐 때문에 오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사건의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더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트라우마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트라우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그런 트라우마의 경험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드리진 않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만 아주 간단하게만 어떤 일이 겪었는지 제가 아예 그거를 뭐 때문에 오셨는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요. 간단하게만 요청을 드리고 충분히 다른 치료들을 통해서 심신이 안정화가 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거기에는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사전 준비 단계로 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길러졌을 때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하기 시작합니다. 노출이 치료에 꼭 필요하느냐 그런 그 논란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증된 치료법,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이러한 치료가 트라우마 환자, PTSD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가장 증명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치료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공통점은 다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건 자체에 노출을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노출을 하지 않는 치료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검증된 치료는 노출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전문가를 만나는 것을 너무 겁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문가분들이 그런 노출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기 범죄라든지 다른 트라우마에 노출된 분들께서 어렵게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갔는데 처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내가 알아야 되겠으니 말해달라 이런 치료자가 있다면 너무너무 이제 괴로우실 텐데 그러면 또 그 경험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가지를 않고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다른 치료자를 또 찾지도 않습니다. 좀 더 전문가라면 트라우마 전문가라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치료한다. 그러니 만약 그런 경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면 다른 좀 치료자에게 가셔서 다시 치료를 시작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